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9번째 시즌의 2번째 강의. 만들어진 걱정, 만들어진 두려움, 만들어진 절망입니다. 금방 9번째 시즌의 2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물 들어올 때 배젓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럴 때 몰아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러시는데, 아니, 왜 그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이거는 왜 그 유튜브에 순서대로 나열이 안 돼 있냐.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그렇게 순서를 엉망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댓글을 달면은 뒤에 게 앞으로 가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팟캐스트에도 올리시지 그래요. 팟캐스트에 올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어서 듣기가 참 좋다 그러는데 저보다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말만 들었지 팟캐스트는 또 몰라가지고 어찌됐든 오늘 얘기는 조금 비극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가장이 아내랑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9에 신고를 했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국 본인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은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IT 업체에 근무를 하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3년 전에 실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내에게는 실직 사실을 얘기했지만은 두 딸에게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매일 고시원으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는 5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게 됐죠. 주식을 해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또 생활비를 하고, 그 5억 원 중에 남은 건 한 1억 3천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이제 자신의 일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사느니 온 가족이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14살 또 8살 두 딸을 살해하고 아내까지 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재산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가 가진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하고, 아내도 현금으로 한 3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빚을 갚고도 1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동반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아파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빚을 심지어 수십억 원 지고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노년까지 살아가는 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한테는 자신의 이제 딸까지 살해를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자식들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변두리 어떤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체면도 손상됐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실이 50대 실직자들은 서울대를 나온다 하더라도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단순 노무집밖에 없죠.
그런 일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는 남은 돈 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변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런 이제 경찰의 취조 과정에서 커다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때늦은 후회를 한 거죠. 경찰이 들이미는 그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차마 그는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 사진에는 시신으로 누워있는 두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극단적이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되죠. 그 생각이란 놈은 항상 우리에게 극단적인 결과, 극단적인 불행, 그리고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것만 항상 보여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너 이래도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위협을 주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헐뜯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노란한 거죠. 이제 다시는 자신이 예전처럼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커다란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입이 없을 테니까 두 딸의 사교육비를 제대로 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두 아이는 아마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딸들은 자신을 무능한 아버지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온 가족이 모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제 또 언론에서 뭐 10억이 있어도 노후가 뭐 불안하다. 10억 있어봤자 10년도 못 산다. 노년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현혹돼서 자신은 이제 비참한 말년을 맞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던 회사에서 잘려서 자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면 친구나 친척들이 어쩌면 자신을 무시할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건 모두 생각에서 만들어낸 걱정, 만들어낸 두려움, 만들어낸 절망입니다. 생각의 속성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현혹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제일 무능한 인간이라고 만듭니다.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모든 것이 일어나 버린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이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만들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정한 가장에 대해서 모두 비난을 하고 왜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들어진 걱정, 만들어진 두려움, 만들어진 절망감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이런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가상현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만들어진 걱정과 두려움, 절망감이 어떤 사람이 많은가, 어떤 사람이 적은가의 차이일 뿐 우리는 매일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치매나 걸려서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회사에서 잘려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닐까? 야, 이거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게 이거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이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항상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란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살만합니다. 현재만이 살만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미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걱정들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죠.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으면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내가 아무 일도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게 우리는 도리어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 비정한 가장이 정말 이상하고 그 다음에 별종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이런저런 걱정들이 굳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세상 다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또 다른 걱정으로 옮겨가고 이 일만 해결되면 내 인생 끝까지 행복할 것 같다가 또 그 일이 해결되면 곧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서 또 고통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 가장도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온 가족이 자신을 포함해서 다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모든 가족을 잃고 나서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나 후회를 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덕스럽지가 않다면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여기면서 후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힘들다고 여길 때 제발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대부분 그 힘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집니다. 아니, 어느 사람 치고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아마 생각이 변덕스럽지 않다면 또 생각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아마 온 세상의 반 이상은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랬구나 하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초등학교 6년 때도 뜨문뜨문 기억이 날 뿐이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남았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통닭을 한 마리, 그때는 통닭 참 좋은 별식이었죠. 드물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저를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죠. 지금 창경군인데 창경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도 태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닭고기도 뜯어주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도 없으신 분이고 친절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좀 자상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이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5남매 중에서 왜 하필 나만 데리고 오셨지? 그리고 부모님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뭐 창경원에 놀러 간다든지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었거든요. 뭐 내과에 가서 뭐 백숙을 뭐 삶아 먹었다든지 뭐 아버님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따라갔다든지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굳이 창경원까지. 그래서 하여튼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서야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어린 막내 아들이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만 데리고 마지막으로 창경원 구경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막내 아들이 부모 없이 어찌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죠. 저렇게 어린애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바닥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무렵에 우리가 미아리 그 산동네로 이사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사건이랑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당시 산동네에는요,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았어요. 그래서 산동네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게 여러 군데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화장실이 좀 가까웠어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 그게 창피해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아침에 등교 시간에 보통 화장실 가잖아요.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친구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고 친구들이 없을 때 얼른 뛰어가서 용변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죠. 그 당시 산동네 집이라는 게 집이 비가 새고 항상 벽지는 이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얼마 전에 그 윗집에서 이제 수도관이 터져서 안방 천장으로, 우리 집 안방 천장에 이제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벽지가 그냥 물이 꽉 차서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그 안에 물이 그냥 출렁출렁 됐죠. 그래서 제가 바늘에 쉬를 깨가지고 그걸 한 4-5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꽂았습니다. 꽂고 밑에다가 대야를 대니까 하루 만에 그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여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제가 씩 웃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생활의 지혜죠. 자, 인생은 항상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맞을 매는 맞아야 합니다. 인생의 매는 가혹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의 매를 맞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작은 고통과 마주서지 못해서 정말 커다란 고통과 마주서게 됩니다. 이 가장의 경우도 그냥 다 털어놓고 체면 다 버리고 아이들에게 무능한 아빠로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 털고 일어섰으면 어때요? 그런 고통이 더 낫지.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그 2딸과 아내를 죽이던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이제 그에게는 그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2딸이 남아있지 않고 아내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의 몸이죠. 평생 그는 죄책감의 감옥이라는 정말 제일 고통스러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힘들고 고달퍼도 피하게 되면 그 고통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 하지만 몇 달 또 그렇게 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살다 보면 또 다 사라집니다. 또 거기서 애들 커가는 재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또 행복이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비싼 사교육 안 하더라도 애들 또 좋은 대학 안 가더라도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인생이란 것이 다 탄탄대로 좋은 길로만 간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 불교에는 말이에요. 이 참 좋은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 나쁜 일이 생긴 이유는 내가 그동안 쌓은 업을 없애느라고, 내 업이 없어지느라고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 참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야, 이게 나쁜 일을, 나는 왜 나만 나쁜 일이 생겨가 아니라, 야, 내가 그동안 전에 남들에게 지은 죄, 또 예전 전생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업들을 털어버릴수록 점점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만이 내 내면을 볼 수가 있고, 또 고통을 통해서만이 어떤 게 인생의 진리고 행복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업이다.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라든지 나쁜 일 이런 것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걱정, 만들어진 두려움, 만들어진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지옥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승이나 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오늘만 살라는 거죠. 오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꾸 미래를,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현재만 충실하는 거죠. 현재만 행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종교의 형평성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찬송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음정 박자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찬송가 구절이 왜 나왔겠어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내가 죽을지 어떨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그 찬송가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기를 바랍니다.